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가는 분 소개해드리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 박사시고 보건복지부 177호 전문의 한의사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김중혁 작가님의 소설집 악기들의 도서관 중에 수록된 나와 비라는 작품입니다. 네. 주인공인 나 그리고 비라고 하는 기타리스트가 나옵니다. 김중혁 작가님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보면요.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작가이시면서 다재다능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작가님입니다. 네. 그리고 이동진 평론가와 함께 팟캐스트, 유명 팟캐스트죠. 빨간 책방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계시고 특이한 게 예전에 웹툰 작가로도 활동한 특이한 경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김중혁 작가님이 인디밴드 쇼케이스 진행도 한 경력이 있더라고요. 인디밴드 쇼케이스를 진행할 정도이시니까 음악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은 작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이 김중혁 작가님의 두 번째 소설집이 오늘 읽어드릴 소설 나와 비가 담겨있는 악기들의 도서관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는 여러 가지 악기와 음악, 소리에 관한 주제의 소설들이 한 편씩 한 편씩 이어집니다. 피아노, LP 음반, 오르골, 악기 소리가 채집된 음악 파일, 전기 기타 등을 소재로 각각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악기나 다양한 소리들을 소재로 쓰여진 각각의 소설들이 모여가지고 한 권의 소설집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마치 8편의 노래가 모여서 만들어진 한 개의 앨범처럼 8개의 소설이 모여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책 악기들의 도서관을 읽어보면요. 한 앨범에 담긴 노래 8곡을 순서대로 쭉 들은 느낌과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한 장의 레코드판 같은 소설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소설집 악기들의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오늘 소개해드릴 악기들의 도서관 중에 있는 나와 비, 이 소설의 이제 줄거리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주인공인 나와 기타리스트 비가 나옵니다. 기타리스트 비는 나중에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나와 기타리스트 비는 우연히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 기타리스트 비와 만나서 이런 사건들이 전개되고 나중에 기타리스트 비는 결국 나에게 기타를 가르쳐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비는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됩니다. 네. 그런데 나에게 있던 햇빛 알레르기 증상이 기타리스트 비에게도 나중에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햇빛 알레르기 증상은 주인공인 나와 비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음악 그리고 햇빛 알레르기 증상 이 두 가지가 이 소설에서 주인공인 나와 기타리스트 비를 연결시켜주는 존재인 것입니다. 제가 김중혁 작가님의 이 소설 나와 비를 읽으면서 느낀 특이한 점 두 가지는요. 김중혁 작가님이 음악에 대한 전문적인 식견이 상당히 있다라는 네.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건강과 우리 몸 신체에 대한 관찰력이 남다른 작가다라는 점입니다. 이 소설 나와 비에는 음악이나 어떤 기타리스트 그리고 기타라는 악기에 대한 서술이 매우 자세해요. 그래서 음악이나 악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햇빛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서술이 상당히 세밀하고 정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중혁 작가님은 우리 몸에서 벌어지는 일에 대한 관찰력이 매우 뛰어난 작가다. 우리 신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오랜 시간 사유를 했던 작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김중혁 작가님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에세이를 내신 적이 있더라고요. 제목이 바디 무빙, 네. 바디 무빙이라는 산문집을 내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동작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게 아니고 오랜 시간 습관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말했고요. 그리고 몸에 관련된 책과 영화들을 보고 나서 이 바디 무빙이라는 책을 썼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몸은 삶의 증거이고 몸이 삶을 반영한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김중혁 작가님은 내 몸에는 내가 살아온 삶이 담겨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생기는 병은 결국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따라서 정해지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김중혁 작가님은 사람의 몸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얘기했어요.
의학적으로 보아도요. 그 사람이 가진 병에는 그 사람이 살아온 수많은 삶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바디 무빙이라는 책을 쓰신 것만 봐도 김중혁 작가님은 사람의 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했던 작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럼 다시 오늘 소설 나와 비로 돌아가서요. 이 소설에 나오는 햇빛 알레르기 증상에 대해서 김중혁 작가는 꽤 의학적으로도 정확한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소설 나와 비에서는 햇빛 알레르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설 주인공으로 나라고 지칭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주인공 나에게 햇빛 알레르기가 있어요. 아하. 나의 햇빛 알레르기 증상에 대한 서술로 이 소설이 처음 시작됩니다. 햇빛 알레르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요.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에 붉은 발진이 올라오거나 온몸의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는 증상을 햇빛 알레르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붉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햇볕을 쬐면. 네. 그러면서 살이 터질 듯이 아파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햇빛에 노출된 피부가 급성 화상을 입은 것처럼 붉게 변하면서 부종이나 물집 등이 생기는 증상입니다. 이게 심하면요. 피부가 벗겨지면서 쓰라리면서 탈락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꽤 괴로운 증상입니다. 햇볕을 쐬질 못하니까 그 고통은 상당한 편입니다. 한강변에 나가서 햇볕을 쬐 수도 없고 네. 공원의 잔디밭에 누워있을 수도 없어요. 햇볕을 쬐면은 피부가 뒤집어지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상당한 병이에요. 이 햇빛 알레르기가요. 이 소설에서 그 햇빛 알레르기가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기전을 추론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을 상당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설 중간에요. 주인공인 내가 햇빛 알레르기가 생긴 이유를 전기 기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전기 기타를 칠 때 어떤 전기적인 전류 흐름이 내 머리와 심장의 어떤 곳을 건드리면서 열을 발생시켰고 그 열이 햇빛을 쬐면은 열이 햇볕과 결합하면서 고열로 변하고 그 고열이 피부로 투영되면서 피부로 배출되면서 햇빛 알레르기, 피부 발진이 생기는 것으로 추측된다고 소설 속에 서술된 부분이 나옵니다. 김중혁 작가님이 본인이 햇빛 알레르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햇빛 알레르기 발병 기전에 대한 서술 부분이 의학적으로도 실제 임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정확하게 일치를 하는 서술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제 추정으로는 김중혁 작가님이 아마 본인이 햇빛 알레르기 경험이 있거나 아니면 가까운 지인 중에 이 햇빛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이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의학적인 증상이 햇볕 알레르기에 대한 이런 의학적 증상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묘사되기가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본인이나 또는 가까운 지인 중에 햇빛 알레르기를 가진 분이 있지 않을까 추측해봤고요. 참고로 햇빛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은 몸의 감각이 민감하거나 예민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의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면역계가 민감한 사람들에게 햇빛 알레르기가 잘 생긴다 볼 수 있습니다. 김중혁 작가님 역시 음악도 굉장히 사랑하신 걸 봐서는 감각이 예민하게 발달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면역계가 민감한 사람이지 않을까라는 추측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오늘 소설 나와 비 읽어보고요. 햇빛 알레르기에 대한 건강의학적인 내용을 소설을 읽고 난 후에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김중혁 작가의 나와 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에게는 햇빛 알레르기가 있다. 30분 이상 햇빛 아래 노출돼 있으면 눈이 부셔서 차마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온몸이 하얗게 변하는 증상 정도면 멋질 텐데 빨갛게 살이 익는다. 빨갛게 살이 익다가 발진 같은 게 생겨나고 온몸이 괴물처럼 부풀어 오른다. 누구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몰골이다. 차가운 백포도주와 샌드위치 같은 걸 싸들고 잔디밭으로 소풍 가는 건 꿈도 꿔본 적이 없다. 괴물로 변신한 후에 잔디밭에 등장했을 때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을 보는 것도 재밌겠지만 알레르기가 시작되면 고통이 뒤따르므로 그것도 불가능하다. 온몸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면 살갗이 곧 터질 것처럼 아프다. 태어날 때부터 햇빛 알레르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어린 시절 운동장에서 얼굴이 새카매질 정도로 놀아봤고
군대에서는 뙤약볕 아래서 하루 종일 보초를 선 적도 많았다. 건강한 아이였고 건장한 청년이었다. 일조량이 부족한 적은 없었다. 햇빛 알레르기가 시작된 것은 4년 전 여름이었다. 그해 봄 나는 음반 매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 인터넷으로 음반을 파는 게 나의 정식 업무였지만 음반 매장에서 일을 하는 시간이 더 많았다. 손님이 오면 인사를 하고 손님이 가도 인사를 하고 가끔 음반을 추천해주고 계산하고 거스름돈을 내주고 그런 일들이었다. 일을 열심히 하고 싶었지만 손님이 없었다. 그때는 음반 산업이 브레이크 고장난 자동차처럼 언덕 아래로 내리닫던 시절이었던 데다 지금은 바닥에 처박혀 있다. 주변에는 어찌 그리 음반 매장이 많은지 손님 만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힘들었다. 매장에는 언제나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았다. 가끔 손님이 들어올 때면 매장 안을 어슬렁거리던 직원 서너 명이 곧장 달려가 가방을 받아들고 어깨를 안마해준 후 시원한 음료수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지는 못했지만 만약 시킨다면 기꺼이 응할 태세로 손님을 바라보곤 했다. 직원 서너 명이 그런 부담스러운 눈빛을 하고 있으니 장사가 잘 될 턱이 없었다. 대부분의 손님은 매장 안을 가볍게 한 바퀴 휙 돌고는 밖으로 나가버린다. 음반 매장이 무슨 마라톤 출발하는 운동장도 아니고. 가끔 음반을 추천해달라는 손님들이 있다. 지난번에 A라는 가수의 노래를 재미있게 들었는데 비슷한 음악을 하는 아티스트가 있나요? 와 같은 질문을 하곤 한다. 그러면 직원이 모두 모여 상의를 한다. 비나 씨가 좀 비슷하지 않나? 아니지. 비나 씨보다 뒤의 음악이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거야. 무슨 소리야? 리듬으로만 따지자면 E가 가장 비슷해. 말도 안 돼. 그렇게 치면 F하고는 리듬이 아예 똑같은걸? 그럴 거면 차라리 G의 음악을 추천하는 게 낫겠다. 저 손님이 듣기에는 그래도 H가 가장 무난하지 않겠어? 그런 식으로 X, Y, G까지 가다 보면 옆에서 기다리던 손님은 음반을 살 수밖에 없다. 직원 서너 명이 자신을 위해 음악 대토론회를 벌이고 있으니 부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토론을 끝낸 후에 음반 한 장을 추천해준다. 기보다 슬쩍 운을 뗀다. A를 좋아하시니까 이 아티스트의 음악은 들어보셨죠? 아니요, 처음 듣는 아티스트인데요. 아, 그래요? 어떻게 A를 좋아하시는데 이 앨범을 안 들어보셨을까? 그럼 곤란하죠. 이 음반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정말 대단한 역사적이고도 혁신적인 앨범이죠. 이걸 안 들어보고 A의 음악을 논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딱 한 장 남았네요. 17,000원짜리 음반 하나 파는 데는 이렇게도 많은 사람의 노력과 대화와 인내와 으름장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런 식으로 음반을 파는 매장은 전국에서 그곳 하나뿐일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말이다. 비를 처음 만난 날 나는 혼자서 음반 매장을 지키고 있었다. 저녁 7시를 넘긴 시각이었고 다른 직원들은 모두 퇴근을 한 후였다. 나는 계산대에 앉아 사이키델릭하기로 유명한 어떤 그룹의 신보를 듣고 있었다. 누군가 옆에 있었더라면 이런 음악을 틀어대니까 손님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라고 핀잔을 줄 수밖에 없을 대중적이지 않은 음악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다. 매장에 있던 CD들이 모두 공중으로 날아올라 저희들끼리 즉흥 연주를 하고 있는 것 같은 환상이 떠올랐다. 눈을 떴더니 매장에 손님이 한 명 들어와 있었다. 모자를 쓴 20대의 젊은이였다. 그는 계산대에서 가장 먼 팝 음반 진열대 근처를 어슬렁거리고 있었다. 나는 음량을 줄였다. 음반 매장에서 오랫동안 일하진 않았지만 뭔가 꿍꿍이가 있는 손님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 계산대 쪽을 자주 흘끔거린다거나 음반 뒷면을 너무 오래 들여다본다거나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문다면 꿍꿍이가 있는 것이다. 그가 그랬다. 나는 계산대에 앉아 종이 위에 뭔가를 적는 척하면서 계속 그를 감시했다. 내가 볼 수 있는 부분은 머리와 어깨뿐이었지만 그 정도만 보여도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알 수 있다. 어깨를 잘 관찰하면 손이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는지 알 수 있고 머리를 계속 보고 있으면 심리 상태가 어떤지 알 수 있다. 그는 손으로 뭔가를 하고 있었다. 그게 어떤 일인지는 알 수 없었다.
CD의 비닐을 벗기고 있는지 나 몰래 수음을 하고 있는지 아무튼 뭔가를 하고 있었다. 10분이 지났을 때 그는 급히 문 쪽을 향해 걸어갔다. 그가 문을 나선 후 10발자국쯤 걸어갔을 때 나는 그를 불렀다. 손님, 잠깐만요. 그는 고개를 돌렸다. 잠깐만 이쪽으로 와보시겠어요? 왜 그러시는데요? 가방 잠깐만 볼 수 있을까요? 가방 왜요? 그냥 한 번만 보여주세요. 제가 뭘 훔쳤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가방만 잠깐 볼게요. 나는 그가 방심하고 있는 틈을 타서 가방을 낚아챘다. 그가 가방끈을 붙들었지만 가방은 이미 내 손에 넘어와 있었다. 가방 안에는 20장쯤의 CD가 들어있었다. 그건 전부 제 CD인데요. 제가 듣던 거예요. 그의 얼굴은 붉게 변해 있었다. 나는 그의 옷을 붙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가 서 있던 음반 진열대 사이에 아무렇게나 잘린 포장 비닐이 구겨진 채 숨겨져 있었다. 몇 장 훔친 거야? 안 훔쳤다니까요. 증거 있어요? 물론 증거는 없었다. CCTV가 설치돼 있었던 것도 아니고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도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렇군요. 증거가 없군요. 그럼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그가 뜯어낸 비닐은 모두 3장이었다. 비닐 위에 붙여둔 음반명과 그의 가방 속에 있는 음반 3장이 일치했다. 하지만 그것도 증거가 될 수는 없었다. 나는 3장의 음반에다 찢어진 포장 비닐을 입혀보았다. 비닐을 재빠르게 벗겨내기 위해서는 칼을 이용했을 테고 그렇다면 플라스틱 음반 케이스에 칼 자국이 나 있을 것이다. 야, 희한한 일도 다 있네. 자, 잘 봐. 여기 플라스틱 케이스에 칼 자국이 나 있지? 비닐이 잘려나간 위치하고 딱 맞아. 어떻게 생각해? 아는 촌는데요. 그의 목소리에는 풀이 꺾여 있었다. 경찰 부를까? 똑바로 얘기하면 없었던 일로 해줄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그를 계산대 쪽으로 데리고 갔다. 3장 중에 한 장은 내가 선물로 사줄게. 한 장만 골라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앨범을 골라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죄송합니다. 한참 후에야 그가 입을 열었다. 나는 CD 한 장을 선물로 주어서 그를 보냈다. 3장 중에 한 장을 내가 직접 골랐다. 다른 직원들이 없어서 어떤 앨범이 가장 좋을 것인가 상의할 수 없는 게 안타까웠지만 한 사람이 내린 결정은 또 나름대로의 매력이 있는 법이다. 나는 CD 2장을 다시 포장해서 제자리에 꽂아두었다. 그에게 선물한 CD 값을 금고에 넣어둔 다음 집으로 돌아갔다. 비를 다시 만난 건 일주일쯤이 지났을 때였다. 5월이었고 햇살이 아주 따사로운 날이었다. 나는 점심을 먹은 후 공원 벤치에 앉아서 비둘기들을 관찰하고 있었다. 비둘기들은 걸으면서 연신 고개를 앞뒤로 흔들었다. 그래, 좋아, 옳지, 그렇지, 맞지, 그거야. 이런 말들을 내뱉으면서 걷고 있는 것 같았다. 원래 비둘기들의 성격이 긍정적이었었던가? 그건 잘 모르겠다. 아무튼 비둘기들에게는 긍정적인 리듬이 있었다. 어디선가 음악 소리가 들려왔다. 먼 거리였지만 그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오랫동안 그의 얼굴과 어깨를 관찰했으니 알아보는 게 당연한 일이었다. 비는 10명 정도의 관객 앞에서 전기 기타를 연주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나는 벤치에 앉아 바람이 실어다주는 그의 음악을 들었다. 어떤 소리는 잘 들렸고 어떤 소리는 잘 들리지 않았다.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을 때는 기타를 연주하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면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그의 왼손은 연체동물의 다리처럼 자유자재로 기타의 자판을 헤집고 다녔다. 왼손의 움직임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심하지 않았다. 공연이 끝나자 몇몇 사람들이 모자에 동전을 던져넣었다. 나는 벤치에서 일어나 기타와 앰프를 정리하는 그에게로 갔다. 그리고 그의 모자에다 지폐 한 장을 넣었다. 연주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는 나를 알아보지 못했다. CD는 잘 듣고 있어요? 그가 고개를 들어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몇 초 후 나를 기억해냈다. 그의 표정에는 부끄러움이 깃들어 있었다. 그땐 정말 죄송했어요.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그냥 왔어요. 기타 잘 치네요. 나는 연주를 감상한 값으로 커피를 사주겠다며 그를 근처 카페로 데리고 갔다.
B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나이가 많았고 나보다 5살 아래였다. 우리는 1시간 동안 음악 이야기를 했다. A부터 G까지 자신이 좋아하는 아티스트 이름을 쉴 새 없이 내뱉었다. 때로는 완벽한 문장을 말하는 것보다 어떤 이름이나 어떤 단어나 어떤 고유 명사를 얘기할 때 이야기가 더 잘 통하는 법이다. 그때가 그랬다. 그저 누군가의 이름을 대기만 했는데도 10년을 알아온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건 마치 행융합 같은 것이었다.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1시간 만에 하나로 합쳐진 것이다. 공원에서 연주하는 걸로 먹고 살 수 있어? 아니요. 이건 그냥 재미삼아 하는 거죠. 낮에는 악기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주로 클럽에서 공연을 해요. 그걸로도 먹고 살기 힘들긴 마찬가지지만. 기타 강습 같은 건 안 해? 아까 내가 기타 치는 거 보니까 배우고 싶더라. 나 어릴 적 꿈이 기타리스트였는데. 원래는 안 하지만 형한테는 특별히 해줄게요. 빚진 것도 있으니까. 기타는 있어요? 기타는 있었다. 한때 혼자서 기타를 연습한 적이 있었다. 혼자서 기타를 고르고 혼자서 코드를 익히고 혼자서 스트로크를 연습하고 혼자서 노래를 배운 적이 있었다. 혼자서 뭔가를 배워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때 깨달았다. 혼자라는 건 무언가를 배우기에는 적당하지 않은 숫자였다. 생각을 하거나 무언가를 쓰거나 쓸쓸해하기에는 적당하지만 한 3년쯤 기타를 연습했지만 실력은 전혀 늘지 않았다.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어느새 기타는 창고에 처박혔고 그 후로는 기타를 잊고 지냈다. 강습은 그의 연습실 겸 숙소인 반지하의 원룸에서 하기로 했다. 음반 매장과도 가까운 거리였다. 이런 기타로 무슨 연주를 하겠다는 거예요. 다음날 먼지 가득한 창고에서 기타를 찾아내 그의 연습실로 갔지만 첫 마디부터 면박을 당했다. 내가 보기에도 낡은 기타이긴 했지만 버려야 할 정도로 형편없는 기타는 아니었다. 수년이 흐르긴 했지만 꽤 많은 돈을 주고 산 기타였다. 낡기도 했지만 이건 어쿠스틱 기타잖아요. 어쿠스틱 기타가 어때서? 전 어쿠스틱 기타 싫어해요. 어쿠스틱 기타하고 전기 기타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똑같잖아. 줄도 6개고. 로큰롤을 하겠다는 사람이 어떻게 어쿠스틱 기타를 들고 연주를 해요? 나는 로큰롤을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냥 기타를 배우고 싶은 거야.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던 밥 딜런 선생님께서 1965년 뉴포트 포크 페스티벌에 왜 전기 기타를 들고 나타난 줄 아세요? 어쿠스틱 기타의 실증을 느낀 거겠지. 하지만 난 실증 날 정도로 쳐본 적도 없어. 그게 아니에요. 어쿠스틱 기타는 사람의 목소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요. 사람의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소리를 최대한 줄여놓은 거죠. 밥 딜런 선생님께서 전기 기타를 들고 나타난 건 자신의 목소리와 말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길 바랬기 때문이에요. 목소리가 하나의 악기가 되려면 전체 음악에 묻혀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전기 기타가 필요했던 거예요. 실제로 관객들이 야유를 퍼부었죠.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이에요. 작전이 제대로 들어맞은 거죠. 의미보다는 음악이 중요해요. 밥 딜런 선생님께서는 무의미의 음악을 창조하셨어요. 음악에서 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사 같은 건 들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만해라. 전기기타 하나 살게. 제 얘기가 이상해요? 몰라. 아무튼 전기기타를 사면 되는 거잖아? 나는 B가 일하고 있는 악기점에서 전기기타를 샀다. 연습용으로 만들어졌지만 소리만큼은 끝내주는 기타라고 그가 설명했다. 그는 2시간 동안 수십 개의 기타 소리를 들려주었다. 내 마음에 드는 기타 소리를 찾아주기 위한 노력이 가상했지만 나는 아무거나 추천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기타만 사면 되는 게 아니었다. 기타 등등이라는 말이 전기 기타를 구입하던 어떤 초보 연주자의 처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사야 할 게 많았다. 일단 앰프가 필요하고 픽이 필요하고 튼튼한 가방이 필요하고 튜닝기가 필요하고 이펙터가 필요하고 멜빵이 필요하고 기타를 세울 수 있는 스탠드가 필요하고 등등. 나는 한 달치 월급에 육박하는 돈으로 기타 등등을 샀다. 일주일에 2번 나는 그의 연습실에서 기타를 배웠다. 손가락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빠른 속주 기법을 속성으로 배우고 싶었지만 그는 기초부터 가르쳤다. 그 정도는 나도 할 줄 아는데 라고 해봤자 소용없는 일이었다.
형, 그럴수록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해 라고 그가 타일렀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훈프 영화가 생각났다. 사부는 절대 무술을 가르치지 않는다. 물을 길어오게 하고 밥을 짓게 하고 산에서 나무를 해오게 하고 안마하는 법을 가르친다. 투덜거리던 제자는 어느 날 문득 그 모든 것이 무술의 기본이었음을 깨닫는다. 그걸 깨닫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공중 육회전을 할 수 있게 되고 손바닥에서는 장풍이 발사된다. 쿵호에서는 그렇다는 얘기다. 내가 지루할 때마다 그는 내게 자신의 왼손을 보여주었다. 그의 손끝은 단단했다. 손가락 끝을 잘라낸 다음 그 위에다 돌 조각을 이식해 놓은 것 같았다. 이 정도가 돼야 자유자재로 기타를 운전할 수 있다고요. 게으름 피지 말아요. 라고 그가 말했다. 손가락 끝만으로 팔굽혀펴기를 시키지 않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 분위기였다. 나는 그에게 강습료를 내는 대신 음반을 주었다. 그는 미안해했지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내가 미안했다. 기타 수업이 끝나면 내가 가져온 음반을 들으면서 술을 마셨다. 그것도 수업의 일부였다. 그는 음반을 2번 정도 듣고 난 다음엔 음반과 거의 똑같이 기타를 연주했는데 나로서는 신기할 따름이었다. 평소보다 술을 많이 먹은 날 그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형, 나는요 제일 겁나는 게 뭔지 알아요? 제가요 유명해지기도 전에 세상이 멸망해버리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해요. 한심하죠? 세상이 왜 멸망하는데? 그냥 아무런 예고도 없어요. 번쩍하는 순간에 이 지구가 없어지면 어쩌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있던 지구가 왜 없어져? 형도 우주는 모르잖아요.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번쩍하고 지구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얼른 유명해져. 이렇게 남의 기타 연주나 따라하는데 어떻게 유명해져요? 내가 존경에 맞이하는 밥 딜런 선생님께서도 처음엔 우디 거스리를 모방했잖아. 그러다가 자신의 목소리를 찾은 거 아니야. 그리고 너도 직접 만든 곡 있잖아. 밥 딜런 선생님이야 천재잖아요. 내 노래는 쓰레기고. 누군가 밥 딜런에게, 아니 밥 딜런 선생님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야, 밥 기억해둬. 두려움이 없으면 열등감도 없어. 그게 지금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다. 취한 그가 잠든 걸 보고 연습실 건물을 나서면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날따라 새벽 하늘이 유난히 파랬던 기억이 난다. 우주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다. 2달 정도 기타 연습을 했을 때 몸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상하게 기타만 잡으면 심장이 벌렁거렸다. 손을 갖다 대면 RPM 130의 리듬으로 펄떡거리는 심장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심장이 미쳐서 지가 메트로놈이라도 되는 줄 아나 봐 라며 농담을 했는데 그럴 일이 아니었다. 몸에 이상을 느끼고 사흘이 지났을 때 심장의 움직임이 신경 쓰여서 기타 연습을 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커피 수십 잔을 한꺼번에 들이킨 것 같았다. 형은 아무래도 전기 먹는 하마인가 보다. 앰프 꺼봐요. 앰프의 전기 코드를 빼면 심장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전기 기타를 치다가 감전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기타줄에 미세한 전기가 흐르긴 하지만 그건 정전기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기타 몸체 역시 나무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다. 하지만 내 심장은 분명히 전기를 느끼고 있었다. 한의원에 갔을 때 의사가 나보고 심장이 약하다 그랬는데 그게 이런 뜻인가 보다. 형은 로큰롤하게 글렀다. 전기 기타도 못 만져서 무슨 음악을 해요. 형 심장이 너무 수줍은가 보다. 전기 기타만 잡으면 혼자서 몰래 흥분하고 말이야. 앰프 없이 연습해볼까? 그럼 느낌이 안 살아. 이 기타는 어떻게 하지? 내가 팔아줄게요. 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한 80%는 받을 수 있을 거예요. 형, 어쿠스틱 기타 가지고 와요. 그걸로 배우는 수밖에 없겠네. 비참했다. 내 마음은 기타리스트를 꿈꾸고 있지만 내 몸이 그걸 거부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비참했다. 비는 어쿠스틱 기타를 가지고 와서 다시 배우라고 했지만 나는 연습실에 갈 수 없었다. 전기 기타를 만질 수 없어 어쿠스틱 기타를 연주하는 내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쯤 후에 음반 매장이 문을 닫았다. 예감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게 빨리 결정이 내려질 줄은 몰랐다.
손님보다 직원이 더 많은 매장이라면 당연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 당연한 일이었지만 섭섭했다. 우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만큼이나 회사 사장의 머릿속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매장의 문을 닫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매장의 음반들은 모두 다른 지점의 음반 매장으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 정리를 하는 데만도 며칠이 걸렸다. 정리를 하던 도중 직원들의 음반 구출 대작전이 시작됐다. 야, 이걸 다른 매장으로 넘길 수는 없어. 얼마나 구하기 힘든 앨범인데. 내가 살 거야. 이거 내가 찜해뒀던 박스 세트잖아. 도저히 못 보내. 처음에는 음반을 넘겨주기 위한 정리 작업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기가 살 음반을 고르는 작업으로 변하고 있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 장, 두 장 골라내다 보니 한 달치 월급을 모두 쏟아 부어야 녀석들을 구출할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음반 매장이 있던 자리는 카페로 바뀌었고 직원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매장 일을 그만두고 나서 햇빛 알레르기가 시작됐다. 처음에는 음반 매장의 문을 닫는 과정에서 너무 열심히 일을 해서 생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다. 어느 날 벤치에 앉아 있는데 몸이 가려웠다. 30분이 지났을 때부터였다. 곧이어 얼굴과 어깨와 발이 화끈거렸다. 1시간이 지나자 빨갛게 살이 익었다. 발진도 생겨났다. 1시간 30분이 지나자 온 몸이 부풀어 올랐다. 화가 나면 몸이 부풀어 오르는 어느 외국 드라마 주인공과 같은 모습이었다. 옷이 찢어지지 않는 게 다행이었다. 빨갛게 살이 익은 곳에 손을 갖다 댔더니 불에 댄 것처럼 뜨거웠다. 편의점에서 생수 한 통을 사서 얼굴과 머리에 붓고 그늘에 가만히 앉아 있었더니 부풀어 오른 살이 가라앉았다. 병원에 가봤지만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했다. 스트레스 때문에 일시적으로 몸이 약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었고 운동이 부족해서라는 의견도 있었고 먼지가 많은 곳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을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추측도 있었다. 나는 전기 기타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다. 어떤 전기가 내 머릿속과 심장 속의 어떤 곳을 건드리면서 어떤 열이 발생했고 그 열이 햇빛과 결합하면서 고열로 변했으며 그 고열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발진이 생긴 것이라고 나는 추측했다. 근거는 없었다. 그 후로 그늘이 나의 징검다리가 됐다. 햇빛 아래를 걸어가다가도 20분이 넘으면 그늘로 대피해야만 했다. 그늘이 나의 방공호였다. 그리고 늘 긴팔 옷을 입게 됐다.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으면 더 오랜 시간을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기 때문이었다. 햇빛 알레르기는 2년 정도 그늘에서 요양을 하면 완쾌될 수 있다고 믿고 싶었지만 먹고 살아야 했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다른 회사에 취직을 했다. 그리고 한동안 비를 잊고 지냈다. 몇 달 후 신문에서 비의 얼굴을 보았다. 그의 이름 앞에는 주목받는 신인 기타리스트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었다. 소규모 레이블에서 발매한 음반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의 독창적인 기타 연주는 이제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스타일이라는 내용이었다.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다. 비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문 봤어? 신문 봤어. 봤어요? 사진 멋지게 나왔던데? 그럼 얼굴로 승부하는 가수가 돼볼까? 음반 냈다는 얘기는 왜 안 했어? 정신 없었죠 뭐. 그런데 매장은 없어진 거예요? CD 훔치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그분들한테 CD 한 장씩 선물하다 보니 회사가 망해버렸지 뭐. 너 더 유명해지면 내가 다 폭로해버릴 거야. 이분이 이렇게 착해 보여도 예전엔 칼질 좀 하던 분이라고. 합의 봐요. 얼마면 돼? CD 한 장 보내주면 용서해줄게. 우리는 웃으며 전화를 끊었다. 그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는다는 것은 몸속에 저장해두었던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는 것과 비슷한 일이다. 몇 그램이라도 마음의 몸무게를 줄일 수 있게 된다. 비가 기타리스트로 성공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알 수 없지만 마음의 무게를 줄일수록 성공과 가까워질 것이다. 몇 달 후 회사 일로 연습실 근처에 갔다가 비를 만난 적이 있다. 내가 전화를 걸었을 때 그는 연습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오후 1시쯤이었는데 그의 얼굴 표정은 새벽 1시였다. 형, 나 요즘 밤낮이 뒤바뀌었어요. 유명한 아티스트들은 밤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법이지. 그게 아니고 낮에는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더워서 그런지 자꾸 가렵고 몸에 뭐가 나. 어떤 게 나는데? 완벽하게 똑같다고 할 수는 없지만 비가 말한 증상은 나와 거의 비슷했다. 온몸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만 다를 뿐이었다. 나는 비에게 내 얘기를 했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전기기타 때문에 햇빛 알레르기가 생겨? 그럼 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데? 지하실에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가? 아니면 음반 녹음할 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형은 나보다 더 심한데도 잘 다니네. 이젠 나름대로 노하우가 생겼어. 언제쯤 몸이 부풀어 오르는지 난 알거든. 난 아예 밤에만 일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일하던 악기점도 망해버렸으니까. 음반 녹음할 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몸이 망가졌어. 나 미치는 줄 알았어요. 녹음만 시작하면 자꾸 실수를 하는 거야.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손목도 시큰거리고 뒷골에 전기가 오르더라니까. 거 봐. 너도 전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전기 때문에 햇빛 알레르기가 생긴 거야. 확실해. 그 전기랑 그 전기가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마요. 비와 나는 중식당에서 배달시킨 음식으로 늦은 점심을 먹었다. 지하실에 앉아서 비와 함께 점심을 먹고 있으니 방공호의 피신해 있는 느낌이었다. 바깥에는 엄청난 위력의 햇빛 폭탄이 장렬하고 있고 우리는 절대 나갈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타를 연주하는 것뿐이었다. 라는 상상을 했다. 다시 갈게요. 바깥에는 엄청난 위력의 햇빛 폭탄이 장렬하고 있고 우리는 절대 나갈 수 없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기타를 연주하는 것뿐이다. 라는 상상을 했다. 나는 그나마 전기 기타를 연주할 수도 없다. 참, 기타는 팔았어? 내가 물었다. 여태껏 전기 기타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니, 못 팔았지. 악기점 망하는 바람에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아는 애들한테 팔아봐야죠. 왜요? 다시 줘요? 전기 기타 때문에 햇빛 알레르기가 생겼으니까 한 번 더 전기를 통하게 하면 병이 낫지 않을까? 형이 무슨 기억상실증 환자야? 햇빛 알레르기가 문제가 아니라 머리가 좀 이상해진 거 아니야? 정말 온몸에다 전기를 확 통하게 해줄까 보다. 비는 나를 위해 기타를 연주해 주었다. 음반을 내기 전에도 여러 번 연주해 주었던 곡이지만 그날따라 더욱 완벽하게 들렸다. 음반 한 장을 냈을 뿐이지만 비는 어떤 강을 건넌 사람처럼 달라져 있었다. 형 앞에서는 이렇게 잘 되는데 녹음실만 들어가면 왜 금양일지 몰라. 사실 음반에 실린 것도 마음에 안 들어요. 방금 했던 연주를 싫어하는 건데. 나 너한테 기타 배울 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릴 땐 어떤 흔적이 남잖아.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뭔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느낌 말이야. 하나를 완성하기 위해 뭔가 차곡차곡 쌓아가는 느낌 같은 거 말이야. 그런데 기타를 치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어. 녹음을 하면 그런 기분이 들까? 아니에요. 녹음을 하면 더 망가질 거야. 기타를 계속 치고 있으면 내 몸에다 기타 소리를 녹음하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소리를 날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손가락에다 저장을 하는 거예요. 손가락 끝에 딱딱한 굳은 살에다 음악을 저장하는 거예요. 주목받는 신인 기타리스트라서 그런지 말도 잘하시네. 저는 절대 그런 경지를 이해하지 못하겠네요. 음반 내고 나서 뭐가 제일 달라졌는지 알아요? 돈? 음반은 몇 장 팔리지도 않았어요. 사람들이 알아봐?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한밤중에만 돌아다니는데 나를 아는 사람도 못 알아보겠다. 뭐야 그럼? 형이 그랬잖아요. 두려움이 없으면 열등감도 없다고. 이제 좀 여유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부터 내 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유명해지고 아니고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요. 절 들었네. 그럼 이제 지구가 사라져도 상관없어? 그건 좀 곤란하죠. 슬슬 내 음악을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걱정 마. 너만의 음악을 완성할 때까지 내가 어떻게든 우주를 붙들고 있어 볼 테니까. 나는 그늘과 그늘을 찾아다니며 회사로 돌아왔다. 징검다리를 밟으며 거대한 강을 건넌 듯했다. 몇 달 후에 또 회사가 망했다.
망해가는 회사를 보는 것만큼이나 처참한 일이 없고 망해가는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만큼이나 난처한 일이 없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할까? 아니야. 그래도 의리란 게 있지. 의리는 무슨, 불 꺼진 장작불 옆에 쭈그려 앉아 있어봤자 감기만 들 뿐이야. 그래도 뭔가 완결되는 과정을 보고 싶어. 완결은 무슨, 파멸이지. 마음속에 두 사람은 하루 종일 다정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결국 회사가 문을 닫는 그 순간까지 나는 자리를 지켰다. 망한 회사 뒤처리 전문 요원이 된 심정으로 이번에 사무실 집기들을 정리했다. 책상과 컴퓨터를 중고시장에 싸게 팔고 뭔가 쓸만한 게 남아있지 않나 사무실을 뒤지고 개인 물품을 박스에 포장했다. 그 전쟁터 속에서 하나 건진 게 있었다. 회사에 쓸만한 물품들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폐장기념 선물 증정 행사에서 디지털 캠코더가 당첨됐다. 중고시장에 내다 팔 생각을 했지만 중고 디지털 캠코더는 말 그대로 똥값이었다. 캠코더를 모두 분해해 엿장수에게 파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형편없는 가격이었다. 돈이 필요하긴 했지만 그런 가격에 팔 수는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더 떨어질 게 뻔했지만 팔지 않기로 했다. 나는 캠코더를 이용해 뭔가 할 만한 게 없을까 생각했다. 결혼식 촬영이나 돌잔치 촬영 같은 거라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지만 그런 촬영이야 이미 전문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을 게 뻔했다. 테러 현장이나 교통사고 현장 같은 특종을 운 좋게 촬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한동안 밖으로 나갈 때마다 캠코더를 챙겼다. 내 주인은 언제나 한가했고 평화로웠다. 그늘만 골라다녀서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다. 나는 비를 찍기로 했다. 비의 모든 생활을 생생하게 촬영한 다음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다큐멘터리를 영화제에 출품해 큰 상을 받은 후 애는 뭘 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찍어보기로 했다. 만약 비가 기타리스트로 큰 성공을 거둔다면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는 늘 밤에만 움직이니까 다큐멘터리는 언제나 검은빛이 감도는 음산한 느와르풍이 될 것이다. 그의 음악과도 잘 어울린다. 나는 당분간 취직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비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다. 나는 일단 그의 연주를 녹화하기로 하고 가방을 개조했다. 캠코더를 가방 속에다 고정시키고 가방 앞쪽에다 동그랗고 작은 구멍을 뚫었다. 리모컨으로 캠코더를 조종할 수 있었다. 다른 장면은 몰라도 연주만큼은 비 몰래 녹화하는 게 좋을 것 같았다.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그의 연습실에 들락거렸다. 비는 메이저 레코드사와 음반 계약을 맺고 한참 연습에 몰두해 있었기 때문에 녹화하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시기였다. 밤 10시쯤 출근하고 새벽 4시에 퇴근을 하는 규칙적인 생활이었다. 그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카메라를 설치했고 물을 먹으러 갈 때 앵글을 바꾸었다. 형, 기타는 안 배울 거야? 어쿠스틱 기타라도 들고 오라니까. 만날 와서 내 연주만 듣고 있으니까 내게 되게 미안하네. 내가 있으면 연주가 잘 된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희생정신을 발휘하는 거야. 걱정 말고 연습이나 열심히 해. 내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말이에요. 기타 치면 심장에 무리가 가는 게 혹시 싸구려 기타라서 그런 게 아니었을까? 내 걸로 한번 연습해 볼래요? 가끔 싸구려 기타에서 전기가 흘러나온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기도 해. 나는 비가 준 기타로 연주를 해보았다. 내가 샀던 기타보다 소리가 부드럽고 깨끗했다. 비의 기타로 사흘쯤을 연주하자 다시 심장이 아렸지만 전보다는 훨씬 덜했다. 커피 3잔 정도를 마셨을 때 느낄 수 있는 두근거림 정도였다. 그 정도라면 전기 기타 연주하는 게 너무 좋아서 자신도 모르게 심장이 빨리 뛰는 것만으로 오해해도 좋을 수치였다. 좋은 기타일수록 심장에 무리가 적게 가는 모양이다. 비의 다큐멘터리는 끝내 완성하지 못했다. 기보다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했다. 비의 연습실에 나가기 시작한 지 15일쯤 됐을 때 입사 제의가 왔다. 일도 재밌을 것 같고 보수도 좋았다. 마다할 이유가 없었다. 비의 다큐멘터리를 완성해야겠다는 절체절명의 사명감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나는 곧바로 이력서를 보냈다. 그 후 회사를 다녔고 다시 그만두었고 어떤 일을 시작했고 다시 그만두었다.
내 의지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보다 회사의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만둔 경우가 더 많았다.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일까? 망한 회사를 걸어 나올 때면 그렇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삶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다리 타기 놀이처럼 한 번 시작되면 절대 항로를 바꿀 수 없는, 규칙을 따라서 정해진 목적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인지도 모른다. 그 목적지에 꽝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지 않기를 바라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되짚어 보게 된다. 무엇을 선택했길래 햇빛 알레르기가 생겼을까? 어째서 내가 다니는 회사는 전부 망하는 것일까? 어째서 기타를 열심히 연주하지 않게 된 것일까? 어째서? 하지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기억이란 중력의 법칙을 받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어디론가 날아가 버린다. 꼭 붙들고 있는 기억만 조금씩 남아있을 뿐이다. 비는 그 사이 유명한 기타리스트가 됐다. 음반 산업이 바닥에 처박힌 관계로 앨범을 많이 팔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기타리스트가 됐다. CD를 벗기던 빠른 손놀림으로 이제는 기타를 연주하며 사람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비는 새로 음반을 낼 때마다 내게 보내주었지만 잘 듣게 되지는 않는다. 몇 번 듣다 보면 지겨워진다. 그럴 때면 녹화했던 동영상을 보곤 한다. 편집도 제대로 하지 않은 동영상을 볼 때마다 아주 오래전 그의 모습이 떠오른다. 어쩌면 그 동영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전 우주를 통틀어 나밖에 없다는 자부심 때문에 더 재미나게 느껴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감추려고 했던 것은 아니지만 비에게도 동영상 얘기는 하지 못했다. 어느 날 나는 동영상을 보다가 내 습관 하나를 발견했다. 나는 화면 속에서 기타를 연주하는 그를 볼 때마다 왼쪽 엄지로 나머지 왼쪽 손가락의 끝을 비비고 있었다. 어머니가 아이의 등을 어루만지듯 매끄러운 손가락 끝을 비비고 있었다. 내가 손가락 끝을 비비고 있었네? 라는 생각이 들고 난 다음에도 마찬가지였다. 어째서 그런 행동이 시작되는지 모르겠다. 대리석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그의 손가락 끝을 그리워했던 것일까? 아니면 굳은 살 하나 박혀있지 않은 내 손가락 끝이 부끄러웠던 것일까? 동영상을 계속 보다가 내 기억 속에는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의 이야기를 발견한 적도 있었다. 형, 좋아한다면 두세 번은 시도해봐야지. 계속 시도하다 보면 정말 어느 순간 좋아지거든. 내가 어떤 질문을 했던 모양인데 내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연습실 반대쪽에 있었던 것 같다. 비의 그 말이 끝나고 비디오 테이프는 멈췄다. 정확히 그 부분까지만 녹화됐다. 나는 그 다음에 그가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도무지 기억이 나질 않는다. 기타 얘기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떤 컴퓨터 게임의 공략법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하고 여자친구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기도 하다. 어느 것을 대입시켜도 말은 된다. 좋아진다는 건 나아진다는 뜻이었을까? 무엇인가는 좋아하게 된다는 뜻이었을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게 물어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한 달 전 전기 기타를 한 대 샀다. 다시 기타를 배우고 싶어졌다. 좋아한다면 두세 번은 시도해봐야지. 라는 그의 말이 기타에 대한 이야기였을 것이라고 나 혼자 결정했다. 기타를 치다 보면 어느 순간 정말 기타가 좋아지게 될 거라고 나 혼자 추측했다. 그때보다는 좀 더 나은 기타를 샀고 아직까지는 심장도 잘 버티고 있는 것 같다. 어쩌면 내 예상대로 햇빛 알레르기가 감쪽같이 사라져줄지도 모를 일이다. 아직 내 손가락 끝은 너무 무르다. 자, 잘 읽어보셨습니까? 그 소설 중간에요. 주인공인 나에게 햇빛 알레르기가 생긴 이유를 전기 기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 전기 기타를 칠 때 어떤 그 전기적인 어떤 전류의 흐름이 머리와 심장 속의 어떤 곳을 건드리면서 열을 발생시켰고 그 열이 햇빛과 결합하면서 고열로 변했고 그 고열이 피부로 배출되면서
발진이 생긴 것으로 추측된다고 서술이 돼 있는 부분이었어요. 여기서 김중혁 작가님의 우리 몸 증상에 대한 관찰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한 의학적으로도 이 부분의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햇볕 알레르기 증상은요, 일종의 광과민성 피부 증상입니다. 햇볕 알레르기는 햇볕을 쐰 이후에 나타나는 거예요. 햇볕을 쬐고 난 이후에 피부에 발적, 그러니까 붉게 변하거나 통증 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햇볕에 대한 민감성으로 나타나는 우리 몸의 반응, 우리 몸 피부의 반응이 이 햇볕 알레르기 또는 광과민성 피부 증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의학용어로는 포토센서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과민성이에요. 네. 포토센서티비티. 그래서 햇볕 알레르기는 햇빛 노출된 후에 우리 몸 피부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요. 특히 루푸스라는 병을 가진 환자분들에게서 이 햇볕 알레르기, 광과민성 피부 변화가 잘 나타납니다. 이 햇볕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루푸스 환자분들 증상을 보면요. 그러니까 머릿속의 뇌와 심장에도 증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실제로 많다는 거예요. 임상적으로도요. 이 소설에서 김중혁 작가님은 전기 기타를 칠 때 전기가 머리와 심장 속에 어떤 곳을 건드리면서 열을 발생시켰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뇌와 심장에서 열이 발생되고 그 열에 의해서 피부로 알레르기 반응이 나온다고 추론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 의학적으로도요. 머리와 심장에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면서 동시에 피부에도 염증성 발진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머리, 심장, 피부가 함께 연관되어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게 루푸스 환자분들에게서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루푸스 환자분들은요. 머리와 심장에서 어떤 염증성 열 반응이 생기면서 동시에 피부까지 알레르기성 발진이나 두드러기 등의 염증성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뇌, 심장, 피부의 증상이 함께 연결되어서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루푸스 환자분들이 바로 이 소설 주인공처럼 뇌와 심장의 열로 인한 염증 반응과 함께 햇볕을 쬐면 자외선에 의해서 바로 피부의 광과민성 반응으로 햇볕 알레르기 증상이죠. 발진, 두드러기, 홍반, 피부의 통증 등이 생겨나는 겁니다. 뇌 증상, 심장 증상, 피부 햇볕 알레르기인 광과민성 증상은 루푸스 진단 요건 11가지 중에서 해당되는 매우 중요한 증상들이거든요. 그리고 루푸스 환자 중에서 3분의 2가량은 뇌신경 증상이 나타납니다. 뇌수막염 같은 고열이 동반되는 뇌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루푸스 환자분들은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심낭에 염증이 생기는 심낭염이 잘 발생합니다. 심낭염이라는 것도 일종의 염증 반응이라서 열과 함께 나타나는 염증 반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뇌와 심장에 열이 동반되면서 염증 반응이 나타나고 동시에 광과민성 반응, 즉 햇볕을 쬐면 피부에 알레르기까지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의학적으로도 실제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뇌, 심장, 피부, 햇볕 알레르기 증상이 함께 연결되어 나타난다는 것이죠. 조금 설명이 어려울 수 있었지만은 김중혁 작가님의 관찰력에 그래서 제가 놀랐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소설에서 표현한 대로 전기 기타로 인해서 머리와 심장에서 열이 발생하고 그 열이 피부로 나타난다고 하는 이 서술은 실제로 의학적으로도 상당히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서 김중혁 작가님이 몸에 대한 관찰력이 정말 뛰어난 사람이구나라고 놀랐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소설 속의 어떤 그냥 상상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에요. 머릿속의 뇌와 심장, 피부가 동반되어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것이 김중혁 작가님이 관찰한 아주 놀라운 어떤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소설 속 상상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몸에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개연성이 있는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우리 몸에서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증상의 발생 기전입니다. 자, 그럼 오늘 건강학적으로 중요한 말씀을 최종적으로 드리겠습니다. 햇볕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 그리고 광과민성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분들이 주의해야 하는 것들을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햇볕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몸의 감각이 민감하게 발달한 분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면역계가 외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햇볕 알레르기가 있다면 면역계를 자극할 수 있는 음식이나 약재를 피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그래서 보양식, 홍삼, 인삼, 산삼, 그리고 열을 발생시키는 음식 등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양식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은요. 삼계탕이나 흑염소라든지
보양식이라고 불리우는 모든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햇볕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이런 보양식 계통의 음식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양식이라는 것들은 몸에 열을 발생시키는 것들이고요. 열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몸의 면역계는 공격적으로 변하기 쉽습니다. 면역계가 공격적 상태, 즉 항진된 상태에서 햇볕을 쐬면 바로 피부에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삼이나 홍삼, 산삼과 같은 면역력을 올리는 약재들도 햇볕 알레르기나 광과민성 피부를 가진 분들에게는 좋지 않습니다. 이처럼 면역력을 올리는 약재들은 우리 몸의 면역계를 자극하고요. 면역계가 공격적 상태로 변하게 만들고 햇볕 알레르기를 유발하거나 우리 몸의 피부, 혈관, 장기 등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햇볕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요. 양고기나 마늘같이 먹고 나면 열이 발생하는 음식도 피해야 합니다. 간혹은 가지과 식물인 가지나 토마토, 피망, 고추, 감자를 섭취한 이후에 피부 알러지, 햇볕 알러지가 발생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가지과 식물인 가지나 토마토, 피망, 고추나 감자 등을 섭취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괜찮은 분들은 괜찮지만 알러지 반응이 나타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개체적 특이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반응이 다르기 때문에 나에게 어떤 알러지 반응, 나에게 햇볕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음식이 어떤 건지 평상시 미리 파악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들을 평상시에 식사 일기처럼 기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이 음식을 먹었을 때 어떤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나중에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피부 알레르기, 햇볕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하는 음식을 미리 잘 파악해두고 미리 섭취를 피해야만 햇볕 알레르기를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간혹 숙주와 같은 식물에 들어있는 엘카나바닌 성분이 들어있는 식물들이 피부 알레르기나 햇볕 알레르기를 유발하기도 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오늘은 김중혁 작가님의 소설 나와 비를 읽어보았고요. 소설 속에 나오는 햇볕 알레르기에 대해서 건강학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학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을 찾아서 북로장생. 북로장생을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십시오. 북로장생 청취자분들 늘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